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최고의 문화 인류학자라는 한 교수가 라오스 산속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서 한국과 너무 닮은 민족을 발견했다는데요. 말투, 음식, 명절, 놀이까지 문화적 접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알려졌던 두 민족이 거의 쌍둥이 수준으로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 놀이는 한국의 공기놀이와 거의 동일했다고 하고요. 어른들이 조상에게 밥을 올리고 말끝에 감정을 담아 말하는 방식까지 한국어와 유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눈이 내리는 북쪽에서 왔다고 믿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교수는 고구려인의 남하와 라후족의 기원을 직접 연결지을 수 있는 감정 표현 패턴과 언어 구조를 발견했다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언론에 실리며 인류 문화사를 뒤흔들 발견이라는 극찬까지 받았다는데요. 지금부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민족과 한국의 운명적인 연결고리,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취리 대학교 제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밖에는 학생들이 푸른 캠퍼스를 걸어 다니고 있었죠. 봄 햇살이 모든 것을 밝고 깨끗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깔끔하게 쌓여 있었죠. 문에는 제 이름이 써 있었어요. 다니엘 슈미트 교수.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는데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또 생각에 잠겨 있었나 봐요. 다가오는 여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혀 신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도요. 그때 제 조교가 노크하고 파일 한 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교수님, 라오스 여행 계획이 준비됐습니다. 하며 책상 위에 파일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죠. 파일 안에는 비행기표, 호텔 정보, 그리고 제가 라후족을 연구할 북브라우스 지도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아시아의 작은 문화그룹들에 대한 대학 연구 프로젝트였죠. 저는 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유럽 문화 전문가였어요. 이 여행은 모험이라기보다 그냥 의무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 장비를 꾸리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노트북, 펜, 작은 녹음기, 그리고 제 컴퓨터요. 그러고 있는데 제 딸 리사가 사무실 문에 나타났어요. 아빠 여행 준비 거의 다 됐어요? 문틀에 기대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거의 조심스럽게 가방에 노트북을 넣으며 대답했죠. 가기 전에 한국 드라마 좀 보는 게 어때요? 미소를 지으며 제안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중하게 미소 지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한국의 현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라오스의 상간마을을 연구하러 가는 거야. 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어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문장 끝에 감정을 담아서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감정인지 알려면 끝까지 들어야 해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집 목록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나 한국어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연구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거기에 TV 프로그램 시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 공항에서 연구팀을 만났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를 기록하는 걸 도와줄 젊은 조교 마르코와 라오스 출신의 통역사 수라가 있었죠. 수라는 조용했지만 친절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라후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도와줄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세심하게 계획한 일정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저는 계획을 좋아했거든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이 여행이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제 모든 지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건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재질서 정연한 세계는 곧 뒤에 남겨질 참이었죠. 그땐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요. 제 앞에는 연구뿐 아니라 마음까지 바꿔놓을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2장 문턱을 넘어 엔드 시험, 동맹, 정라오스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요. 마치 따뜻하고 축축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이마에는 금세 땀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 통역사 수라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짙은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편안한 바지에 단순한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죠.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말할 때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곤 했는데 마치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산으로 갈 거예요. 수라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마을은 높은 곳에 있고 여정은 하루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어요. 벌써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깨끗한 대학 강의실과 정돈된 도서관에 익숙했지 이런 습하고 분주한 곳, 낯선 소리와 냄새가 가득한 곳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산으로 여정을 시작했어요. 길은 험하고 구불구불했죠. 곧 도로는 끝나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좁은 길을 따라 걸어야 했어요. 다리가 아파오고 있었어요. 단정했던 옷은 땀으로 축축해지고 있었죠. 제조교 마르코는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불평 없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몇 시간을 오른 끝에 드디어 라후족 마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나무집들이 높은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마을 중앙의 넓은 공터에서 놀고 있었죠. 그들은 노래 같은 목소리로 서로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저는 잠시 멈춰귀를 기울였어요. 그들 목소리의 어떤 것, 친구를 부를 때 마지막 소리를 길게 느리는 방식이 제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뭔가를 떠올리게 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어른들과 함께 불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한 노인이 특별한 그릇에 음식을 담고 보이지 않는 손님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저는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죠. 대나무 바구니에 담긴 찰밥, 특별한 순서로 배열된 발효 채소 작은 접시들.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수라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분이 뭘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조상님들을 기리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먼저 가신 분들께 음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날 밤 늦게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말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어요. 나이 든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있었어요.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문장 끝에 특별한 단어를 붙이고 있었죠. 노트에 적었어요.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언어가 바뀐다. 특별한 어미로 존경을 표현한다. 다음날 마을에서 특별한 의식이 열렸어요. 그들은 돗자리 가운데에 돼지 머리를 놓았어요. 그 주변에는 밥그릇과 맑은 쌀 술잔들을 늘어놓고 있었죠. 모두가 번갈아가며 고개 숙여 소원을 빌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뗄 수 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에 관한 책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작은 오두막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연결고리를 검색할 만큼은 충분했죠. 제가 찾은 내용은 놀라웠어요. 고구려라는 고대 한국 왕국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왕국이 무너졌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산과 강을 따라 남쪽으로 여행했다고 해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들이 북브라우스까지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을의 한 노인이 오늘 일찍 저에게 말한 것이 기억났어요. 우리 조상들은 눈이 땅을 덮는 추운 북쪽에서 왔어요. 밖으로 나가 산골마을 위로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내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제 깔끔하고 정돈된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책이나 강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마이너스 언어를 넘어서는 연결감이었죠. 그곳에 서서 생각하는 동안 시원한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산을 넘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섰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3장 가장 깊은 동굴로에 접근 제 연구 노트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문법과 단어에 대해 적고 있었는데 이제는 감정에 대해 적고 있었죠. 라후족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을 알아채고 있었어요. 그들의 의미는 단순히 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도 있었거든요. 감정은 문장 끝에 담겨 있었어요. 목소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방식, 말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소리에 담겨 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이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개가 높은 다리 위에 집들 사이로 떠다니고 있었죠. 여자들은 함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모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당신이 걱정돼요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밥 먹었어요? 또는 재킷은 충분히 따뜻한가요? 라고 물었죠. 이런 질문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뭔가를 떠올리게 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어느 저녁 헤드폰을 끼고 제 오두막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죠. 여행 전에 제 딸 리사가 보여주려 했던 바로 그 드라마였어요.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등장인물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문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감정이 어떻게 그들 말의 끝소리에 살아있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죠. 마르코가 들어와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교수님, 벌써 몇 시간째 그걸 보고 계시네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들 말에 담긴 감정 패턴을 연구하고 있어. 노트북에 목록을 적었어요. 라후족과 한국인 모두 간접적인 표현으로 관심을 보여줌. 둘 다 친구에게 말할 때 단어의 마지막 소리를 느림. 둘 다 나이 든 사람에게 말할 때 언어가 바뀜. 둘 다 특별한 어미로 존경을 표현함. 둘 다 걱정을 표현하기 위해 음식에 대해 물어본 다음 날 마을에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나무 건물인 공동회관 안에 머물렀죠. 아이들은 작은 돌멩이와 흙바닥에 그려진 원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번갈아가며 돌을 원 안으로 튕기며 놀면서 짧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저는 매료되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게임이 익숙해 보였어요. 리사가 비디오로 보여줬던 공기라는 한국 게임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수라가 제 관심을 알아챘어요. 이 게임을 아시나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게임과 아주 비슷해요. 우리 어른들은 조상님들이 남쪽으로 여행할 때 자신들의 방식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단순히 물건뿐만 아니라 노래, 게임, 마음까지도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높은 산을 넘고 숲을 지나고 강을 따라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은 소지품은 거의 없었지만 목소리, 노래, 서로 대화하는 방식 속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깼어요. 새로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문화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건만이 아니라면 어떨까? 문화의 가장 강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 서로를 돌보는 방법, 말의 감정을 담는 방식이라면? 아침 나머지 시간은 할머니가 어린 소녀에게 특별한 발효 채소를 준비하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소녀는 보고 있다가 직접 시도했죠. 실수했을 때 할머니는 꾸짖지 않았어요. 그저 부드럽게 소녀의 손을 움직여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죠. 노트에 적었어요. 지식은 많은 말 없이 전해진다. 느낌이 가르침을 인도한다. 그날 오후 마을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인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생각 사이에 멈추곤 했죠. 그의 말의 리듬은 특별한 패턴이 있었어요. 처음엔 직접적이다가 각 문장의 끝으로 갈수록 더 시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의미가 감정으로 쌓여 있는 것 같았죠. 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나중에 한국어 녹음본과 함께 들었어요. 말이, 멜로디, 감정의 오르내림 우연에 일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치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가 발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더 이상 단어나 게임이나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죠. 인간의 마음이 수천 년, 수천 마일을 가로질러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누군가와 대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마을 위로별이 떠오를 때 노트북에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도시로 돌아가면 보낼 생각이었죠. 정리라는 문화적 연결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한불 작가에게 보내는 거였어요. 라오스 산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유물이나 고대 문서가 아니라 더 강력한 무언가를 수세기에 분리해도 불구하고 라후족과 한국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마음의 공유된 언어를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마을 위에 빛나는 똑같은 별들이 한국 위에도 스위스 위에도 사람들이 오래전에 여행했을 고대길 위에도 빛나고 있었죠.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제가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마음속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 사장 실현과 보상 산골 마을에서 벗어나 도시로 돌아오니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자동차 소리, 분주한 거리 마이너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시끄럽게 느껴지고 있었죠. 제 마음은 여전히 사람들이 문장 끝에 마음을 담아 말하던 그 조용한 마을에 머물러 있었어요. 작은 카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죠. 제가 발견한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불 작가 정미를 만나는 게 긴장되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들어왔을 때 바로 알아봤어요. 짧은 머리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죠. 눈빛은 밝고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이야기할 때 손을 흔들며 에너지 넘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슈미트 교수님, 그녀가 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메일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테이블 위에 제 노트들을 펼쳤어요. 라후족 마을 사진들을 보여주었죠. 그들의 언어가 녹음된 파일도 들려줬어요. 라후족과 한국 문화 사이에서 발견한 모든 연결점들을 설명했어요. 마이너스 놀이, 음식, 조상을 기리는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이 말의 감정을 담는 방식이요. 정민은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놀라거나 의심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번지고 있었죠. 당신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정의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정의요? 그 단어가 낯설어 따라 말했어요. 한국적인 개념이에요. 정은 시간을 초월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깊은 감정을 의미해요. 보통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작은 행동들로 나타나요. 마이너스 누군가가 밥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것, 추울 때 담요를 하나 더 주는 것, 친한 친구에게 말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것들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추운 산속 아침에 따뜻한 재킷을 제 옆에 조용히 놓았던 라후족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녀는 제가 추울까봐 걱정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저를 돌봐주셨던 거죠. 라후족에게도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천천히 말했어요. 마음 마이너스 실이란 뜻인데 마이너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의미해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에 하던 조심스럽고 학문적인 토론 방식은 잊어버렸죠. 이건 달랐어요. 냅킨 위에 지도를 그리며 고대 한국인들이 어떻게 남쪽으로 여행했을지 설명했어요. 비슷하게 들리는 두 언어의 단어들을 비교했죠. 다른 것들이 변해도 감정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문화연구학회에서 이것을 발표해야 해요. 정미가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문화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요. 망설이고 있었어요. 제 증거는 일반적인 연구와 달라요. 대부분이 측정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예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논리적 사고와 세심한 분석으로 알려진 교수인 제가 어떻게 감정과 마음의 연결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수 있을까요? 대학 동료들은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나 상과 세기로 분리된 문학 안에 위로 음식이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차트와 데이터를 기대할 텐데요. 며칠 동안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연결점을 보여주는 그림들을 만들었죠. 간단한 말로 제 생각을 설명하는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학기 전날 밤 딸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리사, 한국어는 문장 끝에 감정을 넣는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물어봤어요. 드디어 그 드라마들 보셨어요, 아빠?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했어. 놀라운 걸 발견했거든. 마을에 대해, 연결점들에 대해, 정과 마음 마이너스 실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처음으로 교수처럼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산골 마을에서 느꼈던 것을 평범한 말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빠, 리사가 듣고 난 후 말했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나도 달라졌어,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임을 알고 있었죠. 그날 밤 발표 내용을 완전히 다시 썼어요. 복잡한 학술 용어는 치워뒀어요. 대신 제가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는 데 집중했죠. 마이너스 단순한 사실뿐만 아니라 마음으로요. 배운 것뿐만 아니라 느낀 것도 보여주기로 했어요. 잠이 들면서 여정에서 소중한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단순히 새로운 연구나 흥미로운 이론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마이너스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 마음의 연결이라는 렌즈를 통해서요. 편안한 학문적 세계 밖으로 나가는 시련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주었어요. 마이너스 인간이 진정으로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이해였죠. 제5장 귀환의 길 앤드 부활. 제가 발표를 마치자 큰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방금 제 발견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마이너스, 라후족과 한국 문화가 놀이, 음식, 의식에서 깊은 연결고리를 공유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언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서요. 학술적인 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산골 마을에서 배운 방식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단한 말로 이야기했죠. 한국의 놀이와 똑같아 보이는 돌 놀이를 하는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라후족 말과 한국어 말을 나란히 들려주면서 둘 다 문장 끝에 감정을 담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죠. 정미가 제 옆에 서서 한국의 정개념과 그것이 라후족이 마음 마이너스 실 사상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덧붙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발표를 마친 후 잠시 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사방에서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 패턴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한 교수가 물었어요. 통계 자료는 어디 있나요? 또 다른 사람이 알고 싶어 했죠.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질문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더 과학적이고 학문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떤 것들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어요. 말했어요. 할머니가 말없이 따뜻한 재킷을 옆에 놓아주는 방식. 아이가 친구를 부를 때 목소리에 담긴 감정. 누군가가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면서 보여주는 관심. 이런 연결들은 우리가 셀 수 없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발표 후 흰머리에 나이든 교수가 저에게 이야기하러 왔어요. 슈미트, 그가 말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연구가 아니군요. 그렇죠. 이건 사람들에 관한 것이에요. 마이너스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시간과 거리를 넘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간직하는지에 관한 것이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여정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라오스의 자료를 찾는 교수로 갔지만 인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을 볼 줄 알게 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스위스로 돌아온 후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제 사무실은 더 이상 깔끔하게 정돈된 책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이제 책상 위에는 라후족 바구니가 놓여 있었죠. 컴퓨터 옆에는 한국어 단어 카드가 있었어요. 마을 아이들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요. 진지하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딸 리사가 매일 저녁 연습을 도와주고 있었죠.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라후족 마을에서 봤던 것처럼 문장 끝에 있는 모든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수라가 스위스를 방문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연구 파트너였죠. 정미와 함께 문화가 어떻게 감정 패턴을 세계와 대륙을 넘어 전달하는지에 대한 책을 쓰고 있었어요. 어느 눈 내리는 저녁, 리사와 저는 집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는 추리의 거리에 눈송이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죠. 이게 다른 문화들을 보는 방식도 바꿨어요? 리사가 물었어요. 그녀의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슈미트 교수였다면 큰 단어들로 길고 복잡한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관계를 보는 방식이 바뀌었어. 간단히 말했어요. 예전에는 언어가 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 이제는 마음을 나누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됐지.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산골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단어의 마지막 소리를 느리는 방식으로 감정을 담고 있었죠.
할머니가 말없이 제 앞에 음식을 놓는 조용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수천 마일을 여행하면서 찾고 있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어요. 마이너스 어떤 교과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이요. 서로 다른 언어, 관습, 전통 아래에는 보편적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마음의 언어였죠. 눈이 내리는 깔끔한 스위스 집에서 저는 별 아래 먼 마을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은 산과 바다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어요. 서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서로를 돌보는 같은 인간적인 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죠. 이것이 제 가장 큰 발견이었어요. 마이너스 교수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